김두한을 비롯한 20명도 넘는 건장한 주먹패들이 어슬렁거리며 우미관 골목을 빠져나갔다. 서두르지 않는 그 어슬렁거리는 듯한 걸음걸이와 거동에는 희장미가 있었다. 아무리 싸움을 밥 먹듯 하는 그들이지만 한바탕 싸우러 나설 때는 언제나 긴장했다. 싸움 자체에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언제나 싸우고 나서의 결과가 고약했기 때문이다. 특히 싸움이 일본 놈들을 상대로 할 때면 언제나 경찰이 말썽을 일으켰다. 그래서 일본 놈을 습격할 때는 쥐도 새도 모르는 기습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이번 싸움에는 경찰이 뒤를 봐줄 것이라는 혼마찌깡의 14협정이 맺어져 있었다. 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대오를 이루고 거리를 행진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하나나 둘, 3, 3, 5로 흩어져서 중국 인천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집결 장소는 덕수궁 정문 앞으로 정해져 있었다. 다케다구미의 사무실이 바로 인근에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도로 포개 확장으로 없어졌지만 신촌 쪽으로 향해 가는 대로 모퉁이 2층 건물이 다케다구미의 사무실이었다. 종로패가 덕수궁 정문 앞에 집결했을 때 그 총세가 30명도 넘어 있었다. 두목 김두한을 비롯한 수뇌급 주먹패들이 우르르 나서는 것을 보고 어떤 명령이나 지시를 받지 않아도 낌새만으로 눈치채고 거리에 똘마니들이 따라 나섰기 때문이었다. 30명도 넘는 주먹패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치면 사무실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2층 건물을 단숨에 가루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목만 집중시킬 뿐 무모한 짓이다. 끝까지 다케다구미를 쓸어버리는데 두목 이하 전 종로패의 주력이 집중할 필요는 없었다. 멀리 가까이 다케다구미의 사무실을 2중 3중으로 포위하고 돌격대 몇몇만이 우선 쳐들어가기로 했다. 물론 건물을 포위하고 있는 남은 세력들도 여차하면 돌격대에 가담할 것이었다. 돌격대장은 지명할 필요도 없이 김무옥, 문영철, 종로꼬마였다. 각자가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는 신복들을 모았다. 특히 종로꼬마의 신복은 일본에서 살인을 하고 쫓겨왔다는 칼잡이 용호였다. 종로꼬마가 자신과 신복들이 해결하겠다고 선두로 칼잡이 용호와 함께 민첩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종로꼬마가 다케다구미의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아래층도 그러했지만 사장실이 있다는 2층의 넓은 사무실도 썰렁하게 느껴질 정도로 한산했다. 종로꼬마가 사장실의 문을 발로 차고 뛰어들었다. 종로꼬마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방 안에는 양복 차림에 수십 명이 있었다. 그리고 일본어 차림도 눈에 띄었고 머리에 수건을 두른 전형적인 일본 노가다의 작업복 차림의 모습도 있었다. 그들 나름대로 회의를 열고 있는 모양이었다. 종로꼬마는 만약 싸움이 붙고 이에 열중하게 되었을 때 일본 패들이 전화로 경찰에 연락을 취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전화기부터 부수려 했다. 전화기를 부숴버려야겠다고 생각하며 막 수화기를 집어들었을 때였다. 일본 주먹패들의 거구인 다케다와 그의 부하들이 종로꼬마에게 다가왔다. 일순 종로꼬마는 주저했다. 순간적으로 중과부적인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렇다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그가 아니었다. 본능적으로 앞장선 일본놈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일본놈은 윽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정강이는 급소였다. 다른 쪽에서는 칼잡이 용호가 칼을 휘두르며 피를 뿌리고 있었다. 일본 패들이 주춤하는 사이 종로꼬마는 작은 몸을 가누며 꽁무니를 빼고 뒷걸음질로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비좁은 공간에서의 싸움은 불리했다. 워낙 몸집이 작기 때문에 유도라도 하는 육중한 사내에게 붙잡히면 그 힘에 밀려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종로꼬마가 도망가려는데 요란하게 계단 소리가 울리며 뛰어오르는 무리들이 있었다. 종로패인 줄 알았는데 운이 없게도 일본 패들이었다. 손에는 저마다 망치며 칼, 끌 같은 흉기를 지니고 있었다. 김두한은 그때 뒷주머니에서 혹겹의 얇은 가죽 장갑을 꺼내 끼고 있었다. 싸울 때면 항상 애용하는 바로 그 가죽 장갑이었다. 그동안 종로꼬마와 신복들은 둘러싸여 숫에 몰려 있었다. 아무리 싸움에 이력이 나 있는 그들이라 해도 우선 수적으로 역부족이었다. 종로꼬마와 신복들이 강하다고 해도 김두한의 종로패의 주력은 김두한, 김무옥, 문영철이었다. 드디어 김두한이 도착했다. 반면 일본 패들은 긴똑강이 왔다는 말 한마디에 벌써 주눅이 들었다. 방안이 일순 술렁이는 듯했다. 기세가 오른 종로패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이제는 일본 패가 아래 위에서 협공을 당하는 꼴이 되었다. 단숨에 2층으로 뛰어오른 김두한과 김무옥은 일본 패들을 때리고 치는 것이 아니라 달라붙어 있는 물체를 하나씩 떼어놓기라도 하듯 목덜미를 틀어지고 내동댕이 쳤다. 일본 패들은 어느 놈 하나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는 자가 없는 듯했다. 사실상 180cm의 김두한과 186cm의 김무옥의 무력은 무시무시했다. 직업 권투 선수 문영철의 주먹도 무시무시했다.
순식간에 10여 명이 당하자 일본 패들은 도망가거나 쓰러졌다. 두목과 간부를 때려 눕히려는 찰나 일본 패들이 항복을 고백하였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비굴한 일본인의 습성을 그대로 드러낸 모습이라고나 할까? 김두한은 맨바닥에 꿇어앉은 자를 오히려 연민의 마음으로 내려다보았다. 이처럼 비굴하고 무기력한 자와 싸우고 있다는 것에 맥이 빠졌다. 동시에 이러한 놈들에게 조선인들이 가진 수모와 함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 서글프게, 너무나 서글프게 느껴졌다. 하야시와의 대척점을 가지는 일본 패들은 실제 주먹패라기보다는 사업가라는 느낌이 강했다. 세력이 커진 다케다구미의 패거리들이 혼마치 본다박에 침입해 행패를 부리는 일도 생겼다. 이전까지는 혼마치 패거리들이 다케다구미의 나와바리를 넘나들며 말썽을 일으키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어느덧 성장한 다케다구미의 패거리들은 혼마치 패는 물론 종로패들과의 싸움도 잦아졌다. 하야시 입장에서도 다케다구미의 세력을 제압하고 싶었지만 같은 일본 세력이라 조선 총독부와의 관계부터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노점용 등 조선 주먹패들을 끌어들이는 이유도 바로 이곳에서 찾을 수 있었다. 하야시 패의 중간보스 김동해도 김두한을 찾아와 말했다. 하야시가 조선 주먹으로 전력을 보강하는 것은 다케다구미를 상대로 한 것이지 결코 종로패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김두한은 은근히 하야시를 라이벌로 여기고 있었지만 일본 패거리가 성장하면 이들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물론 이들이 조선을 지배하고 있었을지라도 그들 역시 남자들이고 야쿠자들이었다. 야쿠자들은 한번 기세가 꺾이면 다시 세력을 키우기가 쉽지 않았다. 조선의 주먹패들도 마찬가지였다. 구마적과 신마적 같은 인물들 역시 싸움에서 한번 지면 명성을 잃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번 싸움도 마찬가지였다. 만약 김두한이 기습을 당하거나 칼에 찔려 제압당했다면 김두한과 종로패 역시 떠나야 했을 것이고 그 자리는 다른 주먹패들이 차지했을 것이다. 아무튼 일본 패를 제압한 김두한은 좁은 계단 아래로 뒹굴듯 뛰어내렸다. 멀리서 일본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경적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제복을 입은 순사들이 연신 호루라기를 불어대며 달려오고 있었다. 서대문 경찰서 쪽에서 출동한 모양이었다. 김두한과 김모옥의 주도 아래 모든 종로패가 흩어졌다. 그들은 마치 메뚜기 떼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김두한이라고 해서 경찰이 두렵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 두려움 이상으로 경찰은 성가신 존재였다. 김두한은 이미 10번 넘게 감옥에서 고생하고 고문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아무튼 김두한은 다케다구미의 세력을 제압하며 명성을 크게 올리게 되었다.